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좋지 않아 그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벌써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로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고 여러 군데 지원을 해봤지만 연락 오는 곳은 없었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아내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눈치를 보게 되었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처음 가정이 삐걱거렸어요. 다시 예전처럼 아내와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새벽부터 인력사무소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게 볼 수 없었어요.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고 조금만 늦더라도 일거리는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힘들게 몸으로 때우고 받은 약 10만 원 정도의 돈조차 저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아 혹시 몰라 대기하고 기다려봤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면 조용해진 집에 홀로 남겨져 있었네요. 아내는 다행히도 회사에 별일이 없어 일을 꾸준하게 잘 다니고 있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바뀐 셈이었죠. 힘들게 일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퇴근한 아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집에 있었네? 오늘은 일거리 좀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설마 오늘도 일 못한 건 아니지?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더라고. 오늘은 더 심했어. 저번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서둘러 오는 바람에 차례가 나까지 오지는 않았네. 미안해. 내일은 좀 더 일찍 나서도록 할게. 배고프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음식 좀 해놨어.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삶에 의욕이 없어? 아직 배가 부른 거야? 지금 우리 집안 꼴 돌아가는 게 여유로워 보이나 봐. 여기 집에 잡혀있는 대출금 전부 내 돈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천하태평이네? 지금 장난해? 당신은 집안 가장 아냐?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일거리를 따서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냐? 그것도 핑계라고 나한테 늘어놓는 거야? 나 같으면 눈치 보여서 집에 있지도 못하겠다. 경쟁이 치열한 거 뻔히 알면 더 일찍 나가서 텐트라도 치고 기다려야지. 안 그래? 아내는 혼자 돈을 벌고 있다고 집에서 쉬고 있는 저를 보며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저에게 전부 다 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아무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서운하긴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제가 원하지 않는 퇴사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슴 아팠죠. 그래서 아내와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조만간 좋아질 거라며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원했지만 아내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기 싫다며 대출금 또한 혼자 갚아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으려 온갖 막말을 퍼붓더군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던 여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이혼하면 되지. 추잡스럽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어? 가뜩이나 없어 보이는 거 아예 바닥까지 찍으려고? 뭘 그렇게 애원해? 능력도 없는 남자와 한평생 어떻게 살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평생 빚만 갚다가 인생 끝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 날 붙잡는 건 완전 이기적인 행동인 거 알지? 당신 길거리에 나 앉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지금 나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양가 부모님한테 쪽팔리니? 더 이상 말 들어주고 싶지 않으니까 도장 찍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야.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당신은 나랑 함께 살아온 세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직도 나를 몰라? 4년 동안 명절 때 빼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 빨리 대출빚 갚고 당신이랑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내 마음은 몰라주고 지금 당장 힘든 일들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야? 이력서 정말 많이 넣었으니까 조만간 연락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시간을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양가 부모님 좋아하시겠어? 당신 아직까지 나 사랑하잖아. 우리 부모님께 벌써 말 다 해놨어. 이혼하라고 내 말에 존중해 주더라고.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버틸 문제가 아니래.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셨어.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리고 나 당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야.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으니까 빨리 도장 찍어. 나도 일 처리하는 거 상당히 귀찮거든? 더 이상 서로 상처 주지 말자. 알겠지? 아내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난리치면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현실은 아무런 능력 없는 나이만 먹은 백수인데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아내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일이 닥친 거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고 아내에게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어쩌겠어요. 모두 제 탓인걸요. 결국 혼자 살아보겠다고 처분할 거 싹 정리한 뒤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동네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기억 전부를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알아본 곳은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있을 건 웬만해서 다 있는 고시원이었어요. 살던 집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공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스레 용기가 났어요. 최대한 돈을 아끼는 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2달이 뻗을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살만했어요. 불편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화장실과 세탁실이었어요. 공용으로 쓰다 보니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세탁기는 아주 늦은 시간 사용도 할 수 없어서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제일 마음에 위안이 되었던 건 식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밥과 김치는 기본이었고 라면과 계란 또한 무상으로 제공이 되었어요. 끼니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고시원 들어왔을 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 고시원 생활을 하는 거 보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도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공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생활에 물이 들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몇몇 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만족하며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만 되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출근 도장 찍었죠. 결혼을 하고 일을 구할 때는 눈치가 너무 보여 힘들었지만 이혼을 하고 새로 시작된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되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시점에 식당에서 라면 하나를 끓이고 있는데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집주인분께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는데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계속 바라봤고 그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져 일부러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고는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라면을 2개 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란을 3개 넣어서 그런 건지 밥을 많이 퍼서 그런 건지 눈치가 보이니 이상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당하게 돈을 내고 고시원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녁 식사했습니다. 집주인과 한 달을 넘게 지내면서 얼굴 마주친 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었고 인사한 적은 더 적었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를 빤히 바라봤을 때 그때의 눈빛은 뭔가 슬퍼 보였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오지랖인 것 같아 그냥 넘어갔어요. 확실하지 않은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꽤 오랜 기간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동안 면접도 여러 군데 보았고 때마침 괜찮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겨우 구하게 되면서 고시원과의 생활도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었어요. 집주인이 항상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짐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곳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보니 집주인이 도착했더라고요. 정리하던 짐 마저 끝내고 가면 될 것 같았어요.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집주인이 계신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노크를 하려고 하는데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문을 두드리려 했던 손이 멈추게 되었고 무슨 일인지 몰라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아 다시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얘기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술을 드시고 계셨고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린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참 안 됐어. 지 엄마랑 열심히 고시원 관리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참. 그래도 자네가 빠르게 대처해줘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잖나. 자네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였어. 한두 달 남았다고 했나? 자기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아직 와닿지 않겠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인생길이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 말기암이 웬 말인가. 세상에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은 빨리 떠나버리는 건지. 이 세상 참 불공평한 것 같네. 그녀의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대충 들었지만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제일 힘든 일이겠죠.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버렸는데 참 별의별 사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고시원에 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집주인을 만났고 그래도 전날 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자 밝게 웃어주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일자리가 구해져서 퇴거를 해야 할 것 같아 계약한 기간 며칠 남지 않아서 추가 계약은 없을 것 같다며 미리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 게 분명했지만 제가 전달한 말에 알겠다며 수긍했고 집주인은 마저 하던 일을 끝내려고 몸을 돌렸어요. 저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계단을 내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출근해야 될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왔고 준비해야 될 물건들과 서류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통화를 하면서 열어보니 집주인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라며 마저 통화를 끝내고 문 열어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제가 주방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부터 저에게 할 말이 있어 보였는데 제 생각이 맞는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부탁 아니면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눈치채고 계셨구나. 여기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서 저에게는 젊은 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만 저를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사례는 충분히 해드릴게요. 원치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꼭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병원이랑 고시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비슷한 나이대 알고 있는 분이라곤 지금 저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그쪽밖에 없네요. 제가 드릴 부탁은 몇 달만, 진짜 딱 몇 달이면 되니까 우리 엄마한테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매일 하시는 소리가 결혼할 남자가 있어야 엄마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탁드려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저도 워낙 급한 입장이라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남자로 병원에 인사드리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부탁이라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데 그런 건 그쪽 어머님께서도 눈치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렵게 취직이 돼서 다음 달부터 일을 해야 하거든요. 취직한 것보다 금전적으로 사례는 제가 더 많이 해드릴게요. 부탁드려요. 딱 2달이에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날 때까지만요. 그리고 여자가 저에게 흰색 봉투 하나를 건넸고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안에 들어있던 건 돈이었어요. 계약금이라며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있어준다는 조건과 혼인신고까지 해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나머지 2억 9천을 주겠다며 엄청난 조건을 내밀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한참 동안 집주인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큰 돈을 건네는 건지 그때 엄청 당황스러워했죠. 결정적으로 제가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 했을 때 빤히 쳐다본 건 자기 엄마가 생각하는 사윗감의 첫인상이 저와 비슷하다며 제 인생의 2달, 많게는 3달 정도의 기간을 돈으로 사려 했어요. 정말 많은 금액이었고 저는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지만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원하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어머님을 뵐 수 있었어요. 상태는 정말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2달이 아닌 1달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녀는 엄마를 부르며 자기 왔다고 힘들어 보이는 어머님을 깨우기 시작했고 눈을 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어보고 계셨어요. 그녀는 갑자기 저에게 팔짱을 끼더니 좋은 남자라며 자기에게 엄청 잘해주고 많은 사랑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어머님께 인사를 건넸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은 온화해 보이셨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저 또한 그녀가 부탁한 조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어머님 손을 잡아주며 몸 회복하시는데 힘쓰라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그녀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지켜주겠다며 안심시켜 드렸어요.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며 제 손을 꽉 잡더니 잘 부탁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늦은 시간 저희는 고시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와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어색했고 쉽게 말을 꺼낼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고시원에 도착을 하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자기 엄마가 너무 좋아했다며 고마워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라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순간 뚝 끊기는 정적과 함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가 고됐는지 금세 잠이 들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 거의 매일을 어머님이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된 일상을 가지다 보니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순간순간 착각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그녀가 부탁한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부터 저도 모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머님에게 다가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사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혼인신고만 했는데 그 뒤를 따르는 책임감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최선을 다해 2달의 기간 동안 사이로서 최선을 다했고 어머님은 저와 그녀의 사이를 계속 지켜보고 싶으셨는지 2달이 지나고 3달쯤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달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은 시간인데 벌써 정이 들어버린 건지 어머님이 떠나실 때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 또한 오열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렇게 장례식까지 모두 끝이 나고 그녀와 저와의 계약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며 정리되는 대로 올라오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옷을 갈아입고 그녀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눈시울이 붉어져 보였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집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집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많이 지저분하죠? 이제 할 일도 다 끝이 났으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시원도 정리하려고요. 저도 저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나머지 잔금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밤낮 안 가리고 저희 엄마 간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혀 돈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정말 사이처럼 저희 엄마 대해주셔서 감동받았었어요. 함께 했던 기억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많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을 떠나보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각자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어 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해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날만큼은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다며 하룻밤만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말을 저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함께 있는 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차 한 잔 건넸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 그녀가 뭔가 답답한지 몸을 계속 비틀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에 놓여있던 알약을 급하게 삼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리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노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문을 활짝 열었고 그녀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배를 움켜쥔 상태로 정신을 잃어서 몸을 똑바로 눕혔어요. 그런데 제 손에 무언가 만져졌고 다시 손을 배에 대보자 툭 튀어나온 이상한 게 있길래 눈 딱 감고 셔츠를 풀어 젖혔는데 그 순간 옆구리 왼쪽에 혹 같은 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컸었고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급하게 끌어안아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발 무사하기만 바랬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고 진찰을 받은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고 이런 현실이 가능하긴 한 건지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녀의 뱃속에는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어머님의 병간호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통제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머님께 알리고 싶지 않았고 자기가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았어요. 당장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법적으로 부부인 제가 보호자였기 때문에 수술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6시간의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좋으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한다며 너무 무식할 정도로 병을 키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는지 비몽사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 저도 모르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며 좋은 결과 올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고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전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해? 분위기 보니까 벌써 3살님 차린 거야? 대단하다.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남자가 여자는 좀 꼬이나 봐. 그래도 그렇지. 병든 여자는 아니지 않나? 나 때문에 너무 충격받은 거야? 인생 막살기로 결정한 건 아니지? 돈 많은 여자를 좀 꼬시던가. 병수발하는데 전 재산 또 다 털리겠네. 인생 참 불쌍하다. 내가 이혼하길 정말 잘했지. 말 좀 가려서 하지 그래. 그리고 이제 남남인데 왜 아는 척하는 거야? 신경 끄고 갈 길 가지 그래. 네가 본 것처럼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이고 나는 지금 너랑 함께 살았을 때와 다르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네가 우리 부부 인생 함부로 말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는 지금 행복하냐? 말투 보니까 인생 참 막막해 보인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아프니까 심기 건들지 말고 당장 나가라. 2번 말하게 하지 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처는 아마 제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전처와 결혼 생활하면서 막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생각 없이 막 뱉는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서운 눈빛으로 전처를 바라보니 당황했는지 병실에서 나갔고 힘겹게 누워있는 그녀를 향해 제가 가진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손을 꼭 잡으면서 알려줬어요.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알고 보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꽤나 큰 수술을 받아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쓴 것 같았어요. 2분 다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오다 가다 마주치면서 제가 전처보다 그녀에게 쏟고 있던 애정이 더 컸기 때문에 질투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받은 3억을 치료비에 쓰면서 고시원도 대신 관리해주며 최대한 몸이 빠르게 회복되길 도와주었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았던 3억은 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쓰이기 위한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몇 차례 수술이 끝이 나고 그녀는 몸에 남아있던 종양을 전부 제거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꾸준하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너무 고마웠는지 갑자기 꽉 껴안아 주었고 저도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인연은 이게 아니었지만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연이 만들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법적으로 껍데기만 부부가 아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저와 아내의 손을 잡아줬을 때 저희를 진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어준 것 같았어요. 사람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제가 옆에서 지켜주며 최고의 남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말씀드렸고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12월 마지막 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위로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 뭐든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